인천 남동공단의 겨울은 매서웠다.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먼지가 하늘을 회색으로 물들이고 새벽부터 울리는 재봉틀 소리는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나는 2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고향 청주를 떠나 이곳에 왔다. 어릴 적부터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을 듣고 자란 나는 대학 진학 대신 동생들의 등록금과 부모님의 병원비를 돕기 위해 일을 택했다. 공장은 생각보다 더 혹독했다. 재봉틀 앞에 앉아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도 받는 임금은 간신히 월세와 식비를 충당할 뿐이었다. 손끝은 매일 바늘에 찔리고 허리는 하루가 다르게 굽어갔다. 기계음 속에서 사람의 말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우리는 서로의 고단함을 알아도 말하지 않았다. 내게는 꿈도 여유도 사치였다. 다만 매달 말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며 이번 달도 가족에게 보낼 수 있겠구나라고 안도할 뿐이었다. 처음 인천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낡은 고시원 한 칸에 짐을 풀었다. 방 안에는 작은 창문 하나, 오래된 전기장판, 그리고 삐걱거리는 책상이 전부였다. 여자 셋이 한 방을 나눠 쓰며 번갈아 가며 씻고 밤마다 서로의 한숨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곤 했다. 하지만 눈물도 사치라는 걸 나는 곧 알게 되었다. 울면 눈이 붓고 다음 날 생산 라인에서 실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우연히 그를 만났다. 이름은 태우. 전기설비 회사에서 일하는 기사였다. 나보다 3살 많았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짙은 갈색이었으며 손은 거칠었지만 말투는 부드러웠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장 근처 백반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기 몸살로 눈앞이 아찔해지며 쓰러질 뻔했다.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주변 시선이 한꺼번에 나를 향했다.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조용히 옆 테이블에서 일어나 다가온 사람이 바로 태우였다. 그는 말없이 내 손에 감기약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다. 약국에서 사왔어요. 따뜻한 물에 타서 꼭 드세요. 몸 안 좋은 거 숨기지 마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다. 낯선 도시에서 처음 느낀 따뜻함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누고 짧은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퇴근길 그는 내게 말을 걸었다. 혹시 퇴근하고 시간 괜찮으면 같이 따뜻한 호떡 하나 먹을래요? 작고 소박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큰 용기였다. 우리는 처음으로 공장 밖에서 함께 걷고 공원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태호는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고 했다. 어머니는 충북 시골에서 여전히 농사를 짓고 계셨고 태호는 언젠가 돈을 모아 어머니를 도시로 모셔오겠다는 꿈이 있다고 했다. 그의 꿈은 내 꿈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우리 둘 다 가족을 위해 청춘을 바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퇴근 후 서로를 기다리는 시간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의 사랑은 특별하지 않았다. 고급 레스토랑도 화려한 선물도 없었다. 대신 지하철역 앞에서 나눠 먹는 붕어빵 한 조각, 일요일 아침 시장에서 같이 고른 장바구니 쑥배추 한 포기, 그것이 우리만의 소중한 기억이었다. 어느 날 나는 태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야근을 하다 늦게 귀가했다. 고시원 앞에 앉아있던 그가 내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따뜻한 호빵이 들어있었다. 오늘도 야근했구나. 너무 마른 것 같아. 이거라도 먹고 힘내. 그 순간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이 도시가 덜 무섭다고 느꼈다. 1년이 지났을 무렵 태호는 내게 함께 고향에 가자고 말했다.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 우리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해보자. 그 말은 내게 프로포즈보다 더 큰 울림이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고향 마을로 향했다. 구불구불한 시골길 끝에 있는 작은 한옥집에서 나는 김정숙 여사를 처음 만났다. 그녀는 키는 작지만 눈빛이 매서웠고 말투는 단호했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용히 앉으라고 하셨다. 고향이 어디? 부모는 뭐 하시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대답했다. 태호는 내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었다. 지은이는 착하고 정말 성실해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김 여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너희 둘이 진심이라면 나도 반대하지 않겠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라. 결혼은 쉬운 게 아니야.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 그리고 이분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자. 함께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는 결혼했다.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이 가득했던 날이었다.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장의 마지막 페이지가 피와 눈물로 얼룩질 것이라는 걸. 결혼식은 작고 조용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이식장도 값비싼 예복도 없었다. 대신 우리는 소박한 동네 교회에서 친구 몇 명과 가족만 초대해 서로의 손을 잡았다. 하얀 원피스 대신 내가 입은 건 직접 고른 아이보리색 투피스였고 꽃다발은 태호가 전날 시장에서 사온 고칼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값지고 진심이 깃들어 있었다. 결혼 후 우리는 인천 남구의 오래된 빌라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벽에 가족 사진을 걸고 창틀에 화분을 놓으며 우리는 매일을 새롭게 꾸몄다. 퇴근 후 같이 요리를 하고 주말엔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보며 웃음 짓는 시간이 행복했다. 나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공간에서 편안함과 안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가 전화로 말씀하셨다. 지은아, 나 이제 농사도 힘들고 허리도 아프다. 태호 옆에서 지내고 싶어. 방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함께 살자. 사실 그 말이 나를 놀라게 하진 않았다. 시골에서 홀로 지내는 어머니의 외로움과 불편함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결혼 후 처음으로 누리는 안정적인 삶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떨칠 수 없었다. 태호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며 기쁘게 받아들였고 우리는 빌라 옆집에 전세를 얻어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다. 멀지 않은 거리에서 따로 사는 것으로 서로의 공간을 유지하자는 나의 제안을 태호가 설득해 어머니도 받아들인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인천으로 오신 날 나는 시장에서 꽃과 반찬 몇 가지를 사들고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말없이 짐을 풀었고 나에게 큰 기대도 환영의 말도 없었다. 다만 밤이 되어 돌아가며 말했다. 여기는 시끄럽다. 하지만 태호 옆이라 다행이다. 그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지만 나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계산되고 조심스러웠다. 그럼에도 나는 최선을 다해 다가가려 했다. 매주 금요일이면 시어머니 댁에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며 천천히 마음을 열기를 바랐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찾아왔다. 아침마다 메스꺼움이 심해졌고 몸이 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 차네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벅찬 감정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 너무 이른 임신이 아닌가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뱃속의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이 밀려왔다. 병원을 나오며 나는 휴대폰을 꺼내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임신했대. 우리 아기 생겼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태호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이야. 지은아,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다. 두려움과 기쁨, 책임과 사랑이 엉켜 눈물로 흘러나왔다. 태호는 출근길마다 과일을 사다 주었고 나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집에서 조심히 지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예상과 달리 그녀는 무척 기뻐했다. 마트에서 한가득 과일과 삼계탕 재료를 사들고 임산부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며 정성껏 끓인 삼계탕을 내주었다. 지은아, 앉아.
내가 다 할게. 그녀는 내 등을 두드려주고 침대에 따뜻한 전기장판을 깔아주었다.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그녀가 가족처럼 느껴졌다. 그 후로도 그녀의 정성은 계속되었다. 매주 한의원에 데려가 약을 지어주었고 태교 음악 CD를 사다 주며 태호도 뱃속에서 모차르트를 들었다고 말하며 웃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주었고 밤에는 발 마사지를 해주며 편히 자라고 말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우리 아이도 이렇게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겠지.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병원에서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었다. 의사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기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딸이에요. 예쁜 공주네요. 나는 웃었다. 딸이라니 왠지 모르게 기뻤다. 작은 몸짓으로 배 안을 움직이는 아이를 보며 나는 이미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며 나는 태호의 손을 꼭 잡았다. 딸이래. 우리 딸이래. 태호는 당황한 듯 웃더니 이내 말했다. 그래도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돼. 딸이면 어때? 나 닮으면 예쁘겠네. 우리는 웃었지만 그 순간 나는 문득 걱정스러운 시선을 느꼈다. 태호의 휴대폰에 걸려온 전화. 발신자는 어머니였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초음파 사진을 내밀며 말했다. 어머니, 아기 딸이에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사진을 보지도 않고 찬찬히 물을 마시며 말했다. 그래, 딸이라. 그 목소리는 축하도 기쁨도 없었다. 그저 담담하게 그러나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날부터 그녀는 다시 조용해졌다. 아침에 해주던 미역국도 저녁의 마사지도 사라졌다. 대신 나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서서히 멀어짐을 느꼈다. 무엇이 변한 걸까? 나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듯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바뀌었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몰랐다. 초음파 사진을 내밀던 날 이후 그녀는 다시 나에게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나를 대했지만 임신 후 생긴 따뜻한 관심과 배려는 사라졌다. 나는 그 이유를 모르는 척하려 했다. 아니, 모르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딸이란 말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음을 나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말했다. 괜찮다고, 아이가 무사히 자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침마다 혼자 미역국을 끓이며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다. 태호는 여전히 내 곁에 있었지만 그 역시 어머니의 변화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나 역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침묵은 그저 조용한 포기일 뿐이었다. 하륜이라는 이름은 내가 지었다. 맑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라라는 뜻이었다. 시어머니는 이름을 짓겠다는 내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냥 그래 한마디. 예전 같았으면 이름 하나에도 의미를 찾아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이다. 이제는 그저 무심한 동의가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하윤이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이 작은 생명에게 나는 매일 말을 걸고 음악을 들려주고 작은 손뜨개 모자를 만들었다. 태호 역시 저녁마다 배에 기를 대고 우리 하윤 잘 있었어? 라고 인사하며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듯했다. 시간은 흘러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나는 걷는 것조차 힘들었고 허리 통증은 매일 심해졌다. 병원에서는 자연분만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제왕절개 수술 날짜가 잡혔다. 태호는 회사를 조정해 휴가를 냈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같이 가겠다고 나섰다. 수술 당일 나는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심장이 떨렸다. 복부를 가르다니 피를 본다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설렘이었다. 마침내 하륜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나는 조심스레 침대로 옮겨졌다. 준비됐어요, 지은 씨.
곧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러자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예쁜 공주님이요. 눈물이 쏟아졌다. 내 아이가 나를 찾아왔다. 작고 따뜻한 존재가 내게 안겨졌다. 그녀의 얼굴은 아직 부었지만 코는 나를 닮았고 입은 태호를 닮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만지며 속삭였다. 하륜아, 엄마라, 많이 기다렸지. 그날 세상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태호가 내 옆에 있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지은아, 정말 고생했어. 고마워. 하륜이 너무 예뻐. 나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아직 안 오셨어. 좀 바쁘신가 봐. 며칠 후 나는 태원의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병원에는 오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오자 간단한 미역국과 나물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몸은 좀 괜찮니? 아이는 자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하륜이는 잘 자고 있어요. 많이 울지도 않고 착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아이를 안고 젖병을 들고 있었다. 울음을 달래며 속삭였다. 괜찮아, 하륜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는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밤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진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하륜이를 거의 안지도 않았고 태호와의 대화에서도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하륜을 마치 없어도 되는 존재처럼 대했다. 분명 그녀는 처음에 나의 임신을 기뻐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아이의 성별이 밝혀진 순간 식어버린 듯했다. 나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내 딸은, 내 아이는 누군가에겐 원하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하륜이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작고 어설픈 미소였지만 내 가슴은 벅차올랐다. 나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고 태호에게 보냈다. 그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이를 안고 뽀뽀했다. 우리 하륜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진짜 우리 딸이야.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애일까?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받지 못해야 하는 걸까?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틈 사이로 두려움이 스며들고 있었다. 하륜이의 존재는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밤새 몇 번을 깨더라도 울음을 달래며 아이를 안고 있으면 피로가 사라졌다. 작고 따뜻한 손, 우유 냄새가 나는 숨결, 그리고 간혹 보이는 웃음.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살아야 할 이유였다. 하지만 내 사랑이 깊어질수록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말없이 밥만 뜨고 있었다. 나는 하륜이를 안고 와서 보이며 웃었다. 어머니, 오늘 처음으로 눈을 맞췄어요. 하륜이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그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조용히 반찬을 줬더니 말했다. 그렇구나. 딸은 원래 엄마 얼굴을 잘 본다더라. 그 말은 얼핏 들으면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그 속엔 딸이라 그렇다는 식의 작지만 날카로운 판단이 숨어 있었다. 처음엔 그런 말들을 그냥 넘겼다. 출산 후 예민한 시기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반응은 점점 분명해졌다. 하륜이가 울 때면 딸은 원래 예민하다며 나를 탓했고 옷을 살 때도 굳이 좋은 거 입힐 필요 없다고 했다. 태호가 아이와 놀고 있으면 아직 어린애랑 무슨 정을 들이냐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어느 날 가족 지인 부부가 집에 놀러왔을 때였다. 아이 이야기가 나와 나는 자랑스럽게 하륜이를 안고 나왔다.
하루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 방긋방긋 웃었다. 손님들도 정말 예쁘네요라며 칭찬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조용히 던진 한마디. 뭐, 예쁜 건 엄마 닮았겠지. 근데 결국 딸이잖아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나는 얼굴이 붉어졌고 손님들도 애써 웃으며 말을 돌렸다. 태호는 멋쩍게 웃으며 물컵을 채우러 부엌으로 향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태호에게 물었다. 당신은 괜찮아. 당신 엄마가 하륜이를 그렇게 말하는 거. 그는 한참 말이 없었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원래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실망했다.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매일같이 듣는 그 무시와 냉대를 어떻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참고 싶었다. 내가 참고 넘기면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내게 먼저 말을 걸었다. 평소와 달리 무표정한 얼굴이 아닌 다소 조심스러운 말투였다. 지은아, 하륜이 이제 좀 크면 둘째 생각해야지. 나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직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하륜이 돌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어머니, 아직 몸도, 그리고 저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조용히 말했다. 알지. 근데 말이야, 우리 집은 아들이 없잖니. 태호 외동아들이잖아. 지은이도 알겠지만 우리 집안 내가 끊기면 안 되지 않겠니? 그 순간 내 온몸이 굳었다. 내가 들은 게 맞을까? 하륜이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듯한 말투.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대를 이을 수 없다는 선언. 어머니, 하륜이도 우리 가족이에요. 얘 자꾸 아들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륜이야 물론 소중하지. 하지만 넌 우리 집안 며느리잖니. 며느리는 집안대를 잇는 책임이 있는 거야. 그게 전통이고 도리야.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거슬러 오를 여지를 주지 않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방으로 들어갔다. 하륜이는 조용히 자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잘못한 걸까? 너를 낳은 게 정말 잘못된 걸까? 내 가슴 속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차올랐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으로 둘째를 언급했다. 마치 하륜이는 실패한 첫 시도였고 이제 다시 제대로 된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다. 며칠 뒤 태호가 말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한번 산부인과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몸 회복도 볼 겸.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남편까지도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한 걸까? 아니면 그 역시 어머니의 시선과 기대에 흔들리는 걸까? 병원에 다녀온 날 나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겨울 끝자락에 찬바람이 뺨을 스쳤고 나는 품속에 있던 하륜이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 그녀는 눈을 반쯤 감고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하륜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엄마가 널 선택했어. 그리고 그건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가 계속 선택할 수 있을까? 이제는 자신이 없어.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나의 다음 선택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란 걸.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나를 지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봄이 오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아파트 단지의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들이를 나가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 한가운데에 갇혀 있었다. 하륜이가 돌을 맞이할 무렵 내 안의 기쁨과 외부의 압박이 충돌하고 있었다. 하륜이의 첫 생일 파티는 조용하게 집에서 열었다. 태호는 케이크를 사고 나는 손수 미역국을 끓였다. 작은 풍선을 붙이고 사진을 찍으며 우리는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은 듯 보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파티에 오지 않았다. 그저 전날
김치통 하나와 한마디를 남겼다. 딸 생일이라고 요란하게 할 건 없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익숙함은 결코 무감각이 아니었다. 그 말은 여전히 아프고 그 무심함은 여전히 나를 작게 만들었다. 그날 밤 태호는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꺼냈다. 지은아, 어머니가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륜이도 이젠 많이 컸고 둘째를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하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그 눈동자 속엔 망설임이 있었고 동시에 어느 정도의 동조도 있었다. 당신 생각은 어때?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말했다. 나야, 건강하게 태어나면 뭐든 상관없지. 딸도, 아들도. 하지만 어머니가 점점 예민해지셔. 대를 잇는 건 집안의 기본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요즘 몸도 안 좋으시니까 더 그런가 봐.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하루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었다. 존재의 가치가 성별로 결정되는 현실이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하루니는 낮잠 중이었고 나는 조용히 차를 내왔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은아, 이번엔 내가 병원 같이 가자. 믿을 만한 데가 있어. 내가 아는 원장이야. 거긴 남자인지도 조심스럽게 알려줘. 나는 깜짝 놀라 말을 잃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10주만 돼도 알 수 있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좋지 않니? 이번엔 꼭 아들이어라 해. 어머니, 전 아직. 지은아, 너도 알잖니. 너희 아버지도 큰아들이 없어서 항상 한이셨다며. 그리고 이건 너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안, 우리 성씨를 잇는 일이라고. 그녀는 전통과 도리를 내세우며 내게 책임을 씌웠다. 하륜이에게는 없던 기대, 없던 관심이 이번 임신에는 가득했다. 나는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다. 말없이 따라간 태호는 무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병원은 시어머니가 소개한 외진 곳에 위치한 개인 산부인과였다. 대기실엔 이미 몇몇 여성들이 앉아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진료실에서 나는 초음파를 받았다. 화면에 작고 희미한 형체가 비쳤고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잘 자라고 있네요. 아직 성별은 정확하지 않지만 뼈 구조가 아주 튼튼합니다. 아마 아빠 닮았나 봐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태호 닮았으면 남자겠네. 잘됐다. 나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기쁨은 사라지고 대신 거대한 의무감과 공포가 몰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방도 바꿔라겠구나. 아들은 좀 더 넓은 방에서 자라지. 그리고 돌잔치는 성대하게 해야 해 손주니까 말이야.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며칠 후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았다. 나는 혼자 병원을 찾았다. 그곳 의사는 나를 조용히 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은 씨, 첫 제왕절개 수술 후 회복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자궁벽이 약해져 있어요. 이대로 임신을 계속하면 자궁파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모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숨이 멎는 듯했다. 아이가 아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아이를 포기해야 하나?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선은 조기 종료입니다. 산모가 살아야 아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병원을 나서며 나는 두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아무 일 없었던 척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물었다. 어떻게 됐어? 아들이지. 역시 그렇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그저 앉아 조용히 물을 마셨다. 그날 밤 태호에게 진실을 털어놨다.
그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혹시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나는 그 말에 절망했다. 이제는 그조차 내 건강보다 어머니의 기대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내 몸, 내 생명은 이제 나 혼자 지켜야 했다. 내가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며느리이자 손주의 그릇, 대를 이을 씨앗의 보관함이 되었다. 나라는 존재는 희미해지고 내 몸은 오직 아들을 위한 통로처럼 취급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생명 위험이라는 경고를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나는 누구에게도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태호는 모호한 말로 회피했고 시어머니는 이번엔 정말 잘해야 한다며 매일 보양식을 가져다 주었다. 장어즙, 홍삼, 미역국, 전복죽. 그녀는 내 입에 억지로 숟가락을 들이밀며 말했다. 얘한테 좋은 거니까 다 먹어. 산모가 버텨야 아들도 건강하게 나오는 거야. 나는 몸이 더부룩하고 가끔은 속이 뒤틀릴 만큼 힘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고 억지로 씹어 넘겼다. 매일 거울 앞에 서면 점점 창백해지는 내 얼굴, 부어오른 발목,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운 눈밑이 낯설었다. 그 속엔 나라는 사람은 없었다. 오직 태아만이 중요했다. 한 번은 잠들기 전 하륜이가 내 곁에 와서 말했다. 엄마, 아가가 아프면 엄마도 아파. 나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어린 딸은 이미 어렴풋이 뭔가를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고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우리 하륜이는 엄마랑 같이 잘 지낼 거야.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내 몸은 매일 무너지고 있었다. 숨이 차고 허리는 심하게 아팠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복부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다. 병원에서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요즘 병원은 너무 과해. 다들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입원이라니. 옛날엔 다 바치라면서도 셋, 넷씩 낳았어. 넌 너무 약하게 커서 그렇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집안일에 동원했다. 설거지, 청소, 장보기. 어떤 날은 하루니까지 내가 돌봐야 했다. 그녀는 말로는 내가 엄마니까라고 했지만 나는 이미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다. 한 번은 시장에서 돌아오다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정신이 아득해지며 무릎을 꿇었고 장바구니가 바닥에 쏟아졌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도와주기는커녕 찬소리만 했다. 겨우 이 정도로 힘들어. 애 하나 들었을 뿐인데 그렇게 나락해서야 무슨 엄마가 되겠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대꾸를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아파도 참아야 한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그녀는 늘 말해왔다. 태호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그는 회사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들어왔고 내가 말을 걸면 대답은 짧았다. 어떤 밤은 그가 내 옆에 누우면서도 한마디 말 없이 등을 돌리기도 했다. 나는 침대에서 홀로 눈을 감고 아기의 움직임에 집중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작은 생명은 죄가 없었다. 하지만 그 아이조차도 내게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태아가 자랄수록 내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고통은 더 잦아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두려움이 밤마다 나를 깨웠다. 혹시 정말로 내가 죽는다면 그 생각은 도저히 떨칠 수 없었다. 병원에서 들은 그 목소리, 산모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이 내 귀에 메아리처럼 남아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아무도 내 생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륜이를 낳을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차원이 달랐다. 그때는 내 안에 사랑과 설렘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포와 의무만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가 아니었다. 단지 아들을 낳아야 하는 몸일 뿐이었다. 결국 나는 혼자 병원에 다시 갔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라도 중단하지 않으면 출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궁 파열이 생기면 즉시 수술해야 하고 그 경우 자궁을 완전히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도 장담 못해요. 나는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었다. 자궁이 없어지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나의 마지막 임신이 될 수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태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이 두려웠다. 어쩌면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아이는 낳아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이 현실이 된다면 나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태교를 위해 사왔다는 음악 CD를 내게 건넸다. 나는 그걸 받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혹시 아기가 아니라 제가 위험하다면 그래도 계속 임신하라고 하실 건가요?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왜 그런 말을 해? 의사는 늘 가장에서 말하지. 넌 엄마잖니. 엄마는 아이부터 생각해야지. 나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 이 집에서 나는 엄마가 아니었다. 단지 아들을 낳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거울을 보며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사람이다. 엄마이기 전에, 며느리이기 전에 나는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문장조차 내 귓가에 쓸쓸하게 메아리 쳤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복부에 묘한 통증이 있었다. 배 전체가 뻐근하게 당기고 왠지 모를 싸한 기운이 몸을 감쌌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허리가 찢어질 듯 아팠고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괜찮니? 그녀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냥 조금 당겨요. 괜찮아요. 그녀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느 때처럼 아침은 조용히 흘러갔다. 나는 하륜이의 밥을 챙기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설거지를 마쳤다.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지만 이상하게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말했다. 오늘은 냉장고가 비었더라. 지은아, 시장 좀 다녀올래? 나는 주저했지만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다. 거절하면 또 잔소리를 듣게 될 게 뻔했고 지금은 다투고 싶지 않았다. 천천히 코트를 걸치고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발걸음마다 복부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나는 그저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길을 걷는 동안 배 안에서 아이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작고 희미한 반응이었다. 시장에서 대파와 두부를 사고 돌아오는 길 계단을 오르기 전 갑작스럽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복부 아래가 강하게 졸여들며 숨이 막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쏟아지고 눈앞이 하얘졌다.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뭔가 이상했다. 뜨거운 무언가가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젖히고 바지를 내려봤다. 그 순간 숨이 멎었다. 피렸다. 짙고 선명한 피가 내 다리 사이를 타고 흐르고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간신히 계단을 올랐다. 손으로 벽을 짚으며 문을 열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화장실로 들어갔다. 팬티를 벗자 이미 피가 속옷과 바지를 적셨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변기에 앉자 또 한 번 피가 쏟아져 나왔다. 어지러웠다. 머리가 멍해지고 심장이 쿵쿵 울렸다. 나는 조용히 문을 잠갔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있었지만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차마 말할 수 없었다. 혹시 이 피가 아들이었다면, 그들이 원하던, 기대하던 존재를 내가 잃어버렸다면, 나는 그 비난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물소리를 틀고 휴지를 감아 피를 닦아냈다. 하지만 닦일 수 없는 피였다. 바닥은 이미 붉게 물들었고 내 몸은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변기 옆에 앉아 하늘을 보듯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다. 아이에게였을지도,
내 몸에게였을지도 아니면 아무에게도 아니었을지도. 그 후 몇 시간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내가 몸이 안 좋다며 방에서 쉰다는 말에 더 묻지 않았다. 태호도 야근이라며 늦게 돌아왔고 결국 그날 밤도 그렇게 지나갔다. 하지만 통증은 계속되었다. 피는 멈추지 않았고 복부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나는 그제야 두려움을 느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결국 병원에 갔다. 혼자였다.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가는 동안 머릿속은 멍했고 배는 계속 고통을 호소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달려왔고 의사들이 날 침대로 옮겼다. 출혈이 심합니다. 자궁 파열 가능성 있습니다.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수술실 조명이 켜졌고 나는 마취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하루나, 엄마 미안해. 그리고 둘째야, 미안해. 그리고 모든 것이 까맣게 사라졌다. 눈을 떴을 때는 병실이었다. 얼굴 위로 희미한 빛이 비쳤고 창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복부는 감각이 없었다. 머리가 무거웠고 의사가 들어왔다. 무사히 수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자궁 출혈이 심해서 자궁을 절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저 끝났다는 것만이 남아 있었다. 잠시 후 태호가 도착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나를 보자마자 멈춰 섰다. 지은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얘 혼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 없어. 그리고 난 다시는 아이 못 가져. 그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는 내 침대 곁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미안해. 나 너를 몰랐어.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지금 알았어.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위로는 의미가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병원에서 퇴원한 날, 하늘은 흐렸고 공기는 싸늘했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건물들과 가로수들, 그리고 그 속을 무심하게 지나는 사람들.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나만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다. 태호가 조심스레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차에 가자. 천천히 움직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붙박인 것처럼 무거웠다. 배에는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었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허함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몸속에서 생명을 품던 따뜻함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차디찬 상실감뿐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고 내 얼굴을 보고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많이 아프다마. 그래도 수술 잘 됐다니 다행이야. 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엔드아포즈, 다행이다 엔드아포즈 라는 말이 이 상황에 어울리는 말일까? 그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을 뻗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마치 모든 일이 이미 지나간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태호는 출근과 퇴근만 반복했고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는 나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무력해버렸다. 하륜이는 그런 어른들의 분위기를 감지했다. 아이답지 않게 조용해졌고 내 옆에 와서 말을 걸어도 자주 눈치를 봤다. 엄마, 왜 자꾸 아파? 나도 아기였는데.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다. 단지 그녀를 안고 등을 토닥이며 속삭일 뿐이었다. 괜찮아, 하륜아.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 말조차 내 마음을 달래지 못했다. 밤이 되면 나는 자꾸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을 떠올렸다.
엔드아포즈. 자궁을 절제했습니다. 엔드아포즈. 엔드아포즈. 태아는 이미 엔드아포즈. 그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반복되었고 나는 밤마다 울음을 삼켰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내 방문을 열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하륜이의 머리를 빗어주고 있었다. 지은아, 몸 좀 괜찮니?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힘들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나는 그냥 우리 집안을 생각했을 뿐이야. 그게 잘못이었다면 미안하다. 그 말은 분명 사과였다. 하지만 내 마음에 닿지 않았다. 아니, 너무 늦은 사과였다. 그 한마디가 내 몸에서 잃은 것들, 마음속에서 무너진 것들을 되돌려주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어머니는 저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딸처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태우에게 말했다. 나 잠시 하륜이랑 친정에 가 있을게. 몸도 회복해라 하고 마음도. 태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래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너한테 좋다면 그렇게 해. 다음 날 나는 가방을 쌌다. 하륜이의 옷까지, 내 약들, 그리고 장의 사진. 많은 것을 챙기지 않았다. 어차피 이 집엔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았다. 떠나기 전 하륜이 손을 잡고 거실을 둘러봤다. 우리 가족의 시작이자 동시에 끝이 시작된 공간.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나는 짧게 인사했다. 몸 조심하세요, 어머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우리는 그 어떤 눈물도 포옹도 없이 헤어졌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풍경이 멀어지고 들판과 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륜이는 내 무릎에 기대 잠들었고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받지 못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누구의 성별, 누구의 기준 속에 갇히지 않게 하겠다고. 내가 잃은 것들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미래를 줄 수 있다고. 기차는 천천히 멈춰섰고 고향역에 도착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다시 시작하자. 비록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짓는 삶이 더 단단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고향에 도착한 날, 공기는 조용하고 낯익은 냄새로 가득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 엄마가 손잡고 함께 걷던 시장거리, 그리고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우리 집, 그 모든 것들이 오랜만에 돌아온 나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엄마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껴안았고 나는 그 품에 안겨 말없이 울었다. 하륜이는 처음 만나는 외할머니 앞에서 조금은 낯설어했지만 이내 엄마의 따뜻한 손길에 안겼다. 우리 애기 많이 컸네.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눈물로 나를 어루만졌다. 나는 그제야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너져 내리던 무언가를 느꼈다.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상처는 아직 다 아물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고 엄마는 나를 조용히 불렀다. 지은아, 혹시 그 아이를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지 않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이름도 얼굴도 남기지 못한 아이. 내 몸속에서 자라다 떠난 그 생명을 그냥 잊을 수는 없었다. 단 한순간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아이를 위해 나는 무언가를 해야 했다. 엄마는 마당 끝자락에 있는 감나무 밑을 가리켰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 자주 쉬던 자리였다. 햇살이 잘 들고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는 곳, 나는 그곳이 좋았다. 조용히 그 아이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기에 작은 돌을 구했다가 나무 밑에 묻었다. 손으로 직접 흙을 파고 내가 정성스레 만든 천조각에 아이의 이름을 적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름. 내가 혼자 가슴속에서 불러왔던 이름이었다. 은결아.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너를 만나서. 엄마는 잠깐이었지만 행복했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널 잊지 않을게. 절대로. 나는 돌 앞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놓았다. 이름도, 생일도, 사진도 남기지 못한 아이. 하지만 이제 그는 내 기억 속에서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은결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작고 따뜻했으며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속삭였다. 다음 생엔 꼭 건강하게 와줘. 그리고 그땐 엄마가 꼭 안아줄게.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따뜻함은 오래 남아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작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름 없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 나의 두려움과 상실, 그리고 하륜이와 함께하는 소소한 날들. 글을 쓰며 나는 조금씩 자신을 회복했다. 말하지 못했던 슬픔들을 글에 담으며 내 안에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씩 내려놓았다.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었고 하륜이는 점점 웃음을 되찾아갔다. 어느 날 그녀가 내 품에 안겨 속삭였다. 엄마, 나 동생 있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하늘에 가서 별이 됐단다. 하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매일 밤 별한테 인사할래. 잘 자라고, 우리 가족이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걸 나는 하륜이를 통해 다시 배우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하륜이는 매일 밤 창문 앞에 서서 작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안녕, 별아. 은결이 안녕. 이름 없는 비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그 공간에서 나는 가끔 혼자 찾아가 앉았다. 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보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속삭였다. 엄마는 괜찮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내 동생은 잘 크고 있어. 그리고 나도 다시 살아가고 있어. 상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슬픔은 나를 짓누르기보다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 아이와의 짧은 인연은 내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기억하며 나는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하륜이에게, 그리고 언젠가 내게 다시 찾아올 수많은 인연들에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감나무 잎은 더 짙어졌고 그 아래 놓인 작은 비석 위엔 이제 풀이 무성하게 자랐다. 나는 여전히 가끔 그곳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다. 그 자리는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나의 다짐을 새기는 공간이 되었다. 고향에서의 몇 다른 나를 바꿔놓았다. 나는 다시 나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매일 하륜이와 산책을 하고 엄마와 함께 밥을 짓고 짧은 글을 쓰며 하루를 보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갔지만 나는 그 안에서 조금은 천천히 숨을 쉬었다. 하륜이는 어느새 말이 부쩍 늘었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속에는 별이 된 은결이도 있었고 매일 밤 전해지는 인사도 빠지지 않았다. 잘 자, 별이야. 내 동생. 어느 날 나는 하륜이와 함께 시장에 갔다가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다. 태울었다. 그는 회색 셔츠를 입고 조용히 서 있었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고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지은아, 하륜아.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다. 하륜이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아빠를 알아보고 품에 안겼다. 아빠다. 그 순간 나는 짧게 미소 지었다. 많은 감정이 교차했지만 이제는 미워하거나 원망할 힘조차 들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시장 골목을 걸었다. 아무 말 없이 오래전의 부부처럼. 그는 몇 번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이후 매일 후회했어.
얘 너를 더 지켜주지 못했는지, 얘 그 말 한마디를 못했는지. 사실 나도 무서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무서웠어. 그래서 떠났어.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우리는 오래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그것과는 달랐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는 하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돌아올 생각은 있어?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하륜이는 노란 풍선을 들고 뛰고 있었다.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더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순 없어. 나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원한다면 기다릴게. 내가 선택하는 삶을 존중할게. 단지 하륜이와 함께할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좋겠어.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나는 작은 카페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다. 그동안 써온 일기와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다. 나는 엄마다.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나로서 다시 살아간다. 그리고 내 딸에게 말하고 싶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 언제나 너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한 달 뒤 나는 작은 강연에 초대받았다. 여성의 삶과 회복이라는 주제의 행사였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나는 무대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담담하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청중 중엔 고개를 끄덕이는 여성도 있었고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나의 상처는 나만의 것이 아니며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아무도 몰라줬는데 오늘 처음으로 위로받았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날 밤 나는 은결이의 비석 앞에 다시 앉았다.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은결아. 내가 나에게 준 시간은 짧았지만 그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 엄마는 앞으로 더 많은 목소리를 낼 거야.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엄마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나는 일어섰다. 눈물 대신 미소를 남기고 새로운 계절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상실 속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었다. 아픔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말하고 싶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의 상처는 낙함이 아니라 살아낸 증거라고. 그리고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그 어떤 상실 이후에도,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